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3분기에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00만 회분은 다음 달 국내에 들어옵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총 190건으로 방역당국은 유입 초기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 차단을 위해 격리 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에 이어 대학교도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에서는 한 달 뒤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미국 내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접종률이 낮은 텍사스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3분기에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분을 도입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1,000만 회분은 이번 달 중으로 우선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공급 물량인 5만 6천 회분은 24일 국내에 도착해 모두 1,797만 회분의 백신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주미대사관 영사관은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이 현지 시각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가능하며 문의와 신청은 모두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 격리 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고 출력해 한국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하며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등 상세한 내용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영사 재외국민 보호 코너의 안전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초, 중고에 이어 대학도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험과 실습, 실기와 소규모 수업, 그리고 전문대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고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끝난다면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대학의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전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에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학내 대면 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 영사공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3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양국은 신속 입국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시노팜과 화이자, 스푸트니크 V 등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현재 머무는 우리 국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한라인 구축을 제안하고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신속한 방역과 치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헌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과 파이살 루트피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영사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과 공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예루살렘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현지 시각 23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는 부분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 면역 보유자에 대한 격리, 백신 접종 외국인 무격리 입국 허용 일정 변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우선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큰 공항과 병원 등 의료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활했습니다. 지난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지 9일 만입니다. 중국이 전파력이 빠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자를 별도 병동에서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0명 이상 확인된 광둥성 선전시 당국이 격리 전문 병원 한 곳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전용 구역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자 4명이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전으로 들어온 항공편 승객 가운데 3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절반인 1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북부의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남부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근무자를 해고하면서까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당국이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로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들 백신을 맞은 뒤 젊은 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DA 백신 공급 부서의 도런 핑크 부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진과 간병인, 백신 접종자에게 경고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은 12세에서 39세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차 접종을 마친 12세에서 24세 남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예.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잖아요. 세계에서 백신 접종도 가장 먼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접종률도 높은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전 국민의 63%가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네. 영국에서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가 16,0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2월 초 이후에 넉 달 만에 최대치입니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에다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나면서 확산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ad or been offered 2 jabs, so we're one of the most vaccinated countries in the world. But look at the numbers of Delta, the Delta variant. It is sadly going up still. It's going up by about 30% a week in cases. Hospitalizations up by roughly the same amount. And so sadly, ICU admissions into intensive care.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영국보다 접종률이 낮은 나라들은 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접종률이 53% 정도이거든요. 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면은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는 접종률이 평균 38% 정도인데요. 오는 8월 말에는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꼴로 델타 변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예.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할수록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도 급증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접종률 세계 1위를 기록한 방역 모범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3%에 달하는데요. 한때 1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1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는 등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급증의 원인은 델타 변이 이 확산에 더해서 또 방역 조치를 풀었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나라잖아요. 방역 조치를 좀 이르게 완화한 것이 지금의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고요. 또 지난 4월에는 실외 그리고 지난 15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백신을 맞지 않은 16살 미만이 다니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랐거든요. 예.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가 풀어지면서 집단 감염을 불러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풀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중입니다.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화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누구도 예외 없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אנחנו קיבלנו החלטה ראשונית להתייחס לזה כאל התפרצות חדשה, והמטרה שלנו לקטוע אותה, לקחת דלי מים ולשפוך על האש כשהאש עוד קטנה, לקטוע אותה מוקדם, לקטוע אותה חזק.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자, 조금 사정이 다른 곳도 있는데요. 그 몽골같이 중국산 백신을 맞은 나라들은 예방 효과가 문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몽골과 바레인, 또 세이셸과 칠레의 경우 접종률이 50%에서 68%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나라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모두 중국산 백신, 그러니까 시노팜과 시노백을 접종하는 국가라는 게 공통점인데요. 홍콩 연구진은 시노백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2차가 아닌 3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려가 적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높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방역조치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방역조치 수준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 거리두기까지 완화가 된다면은 추가 확산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추가적인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한 사람들,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더 추가적인 변이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일부 하고 나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더 안 지켜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영국의 사례, 그리고 델타 플러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변이의 출현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접종이나 방역을 잘 하더라도 해외에서 변이가 출현한다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 등 몇몇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면제 국가에서 변이 확산이 심한 17개 나라를 제외를 했는데요. 영국과 인도는 제외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해외 입국 관련된 규정을 바꾸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최근엔 델타 변이에 이어서 델타 플러스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에서 한 번 더 변이한 델타 플러스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집단 면역을 달성해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규 감염의 99%가 델타 변이로 확인된 영국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사례가 40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파력이 더 강한 건가요? 일단 현재 아직 직접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축적이 안 됐는데 실제로 델타 변이하고 델타 플러스를 비교해 보면 특징적으로 다른 변이, 독특한 변이가 있거든요. 그게 K417N이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있는데 네. 이 돌연 변이가 보통 남아공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남아공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이제 베타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네.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고 그리고 면역 회피 능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델타 플러스가 감염력이 델타보다는 더 강해질 거고 예. 그리고 델타보다는 면역력 회피 능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2차례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막을 수 없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징적인 돌연변이 때문에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기존 바이러스 또는 주요 돌연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를 조금 더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된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의 효과를 더 낮출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2차까지 접종을 한 후에도 예방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아마 조금 더 낮은 면역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변이에 또 변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RNA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게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돌연변이는 그러니까 전파가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사람 간 전파가 진행이 될수록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백신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 이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각국에서 백신도 광범위하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델타 그리고 델타 플러스 그 이외에 더 전파력이 강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는 출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그 무한정 계속 전파력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증가 효과는 없게 되고 병원성 부분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델타, 제2의 델타 또는 제2의 델타 플러스가 계속 등장은 할 거고 앞으로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일단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차례 백신을 더 맞는다면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1차 접종했을 때에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한 30%대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2차까지 접종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같은 경우는 90%에 가까운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60%에 가까운 그런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접종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방 효과는 더 늘어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효과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고요. 아마 지금 2차까지의 우리가 임상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3차까지는 원래 허가를 받을 때 임상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3차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횟수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일단은 효과는 증가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예방 효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추가 그 백신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교차 접종인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1, 2차 접종 때 서로 다른 백신을 맞는 이 교차 접종이 2차 접종을 기다리다가 좀 늦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가장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교차 접종 관련해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큰 화두겠죠. 그러니까 예. 물론 백신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효과 부분에서는 오히려 교차 접종이 더 효과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안전성 부분 데이터가 먼저 나왔는데 실제로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하고 파이자를 2차 접종했을 때 경미한 수준으로 이상 반응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은 보인다라는 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안전성 부분에서는 합격점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효과 부분도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교차 접종했을 때도 효과가 높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백신들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백신이든 간에
그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큰 효과 면에서도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도 큰 이상 반응 없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관해서 최근 지금 새로운 어떤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10대와 20대 남성의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심장 질환의 대표적인 그 병명은 심근염하고 심낭염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발생하는 사례가 원인이 뭐 바이러스나 세균 등 이런 감염병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간 더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난 게 심장에서의 어떤 심장 질환으로 나타난 걸로 보고 있고요. CDC에서도 단정적으로 현재는 인과성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이제 비율적인 측면에서 100만 명당 한 13명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후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 임상 증상도 중증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비교적 경미하고 그리고 예후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발생하는 비율이 백신 접종, 특히 2차 접종 후에 3주 이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는 1주 정도 후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보통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 가슴통 등 흉통을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크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새로운 변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도 서둘러서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mRNA 백신 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4,900억 원이 집중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의 공장 부지입니다. mRNA 백신 등 코로나19로 주목받은 첨단 백신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mRNA 백신 기술 확보 등 내년도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백신 개발은 물론 유통과 저장, 관리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감염병 분야에 4,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의 극복뿐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꾸준히 지속하겠습니다. 차세대 핵심 산업에도 2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백신 개발 등과 연계된 바이오 헬스 분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분야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디지털 전환 쪽에 44%,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양자 기술이나 식스 같은 기술 패권에 대응한 미래 전략 기술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분야에도 2조 5,200억 원을 투자해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4.6% 증가한 23조 5천억 원으로 30조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라고 시점을 못 박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는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가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데 비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연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은 주변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빠른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내년에는 최근 물가 오름폭 확대를 주도하는 농축산물 가격, 유가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월 전망에서도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로 내년 연간 전망치를 1.4%로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사업을 삼성 웨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00억 원, 부당 지원 혐의론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부당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수수료 명목의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뤄지기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언제나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상 후방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4곳에서 끌어모은 영업이익은 단체 급식 시장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입장객 수를 정원의 50%, 최대 10,000명으로 정하면서 이미 판매된 관람권 상당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미 판매된 올림픽 관람권 가운데 관중 상한선 이상이 팔린 육상과 야구, 축구 등 입장권 97종을 대상으로 재추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관람권은 현재 363만 장이 팔렸는데 조직위는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91만 장을 더 줄여 입장 관객 수 상한에 맞출 계획입니다. 기존 입장권 구매자 가운데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방침이라고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 2곳에 대한 폐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로 4기에 대한 폐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2원전 폐로 작업은 제염을 시작으로 원자로 주변 시설과 원자로 해체 등을 거쳐 오는 2064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51년 완료를 목표로 작업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을 합치면 원자로 10기에 대한 폐로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작업 인력 확보와 피폭 방지 등의 안전 대책이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보면 종이처럼 얇다면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종이나 플라스틱 필름에 글이나 그림을 찍어내듯 전자회로를 인쇄하는 롤투롤 인쇄전자 기술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기존 제조 방식보다 싸고 또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화면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내 롤투롤 인쇄전자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조규진 성균관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문이나 책을 찍어내는 방식이 바로 롤투롤인데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기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롤투롤 인쇄전자 그 기술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롤트롤 인쇄전자는 간단하게 종이나 필름 롤을 한쪽에서는 풀어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롤을 감아가면서 포장지나 유인물 등을 인쇄하듯이 전자제품을 필름 위에 연속 인쇄로 제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즉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논리 회로나 캐패시터, 저항 등을 롤트롤 인쇄 기술로 종이나 플라스틱 필름 위에 연속으로 인쇄하는 기술입니다. 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OLED TV를 인쇄하듯이 필름 롤에 연속으로 원하는 크기로 인쇄하여 잘라서 벽지같이 벽에 붙이면 TV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네. 추가해서 다른 예로 설명하면은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필름 롤에 연속으로 인쇄한 후 잘라서 스티커같이 피부나 옷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자재료를 마치 종이처럼 인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팀에서는 주로 롤트롤 그라비아 인쇄 방법을 사용하여 전자 소자를 제조하는 기술이 특징입니다. 롤트롤 그라비아 인쇄 방법은 최대 인쇄 속도를 분당 60m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어서 대량 고속 생산 방법으로는 최고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라비아 인쇄는 인쇄 재판을 금속으로 제조하여 인쇄하기 때문에 다른 인쇄 방법보다 제조한 전자 제품의 내구성과 균일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 따라서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향후 실제 생산을 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희 연구팀의 차별화된 기술은 롤트롤 그라비아 기술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백플랜을 롤트롤 그라비아 기술로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논리 소자를 직접 하는 롤트롤 인쇄를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신문을 찍듯 전자기판을 찍어낸다니까 그 잉크가 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전자 잉크에도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을 인쇄로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잉크와는 다르게 전자잉크는 전기적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잉크가 빨강, 녹색 그리고 청색의 기본 3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인쇄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쇄 전자에서는 도체 잉크, 반도체 잉크 그리고 유전체 잉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제품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전자잉크는 일반 잉크를 이용하여 인쇄한 후에 품질 평가 시에 고려하는 색감, 광택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전자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인쇄한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증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품질 평가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잉크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안정제와 점증제 그리고 일반적인 첨가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쇄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전자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전자잉크 제조가 필요합니다. 즉 전자전달에 영향이 적거나 또는 전자전달을 촉진하는 안전제, 점증제 및 첨가제를 별도로 동시에 개발하여 잉크를 제조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일반적인 잉크 제조와는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고 이러한 기술들이 저희가 개발한 전자잉크에는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사용되는 그 잉크도 특별하지만 전자회로를 그 새기는 롤도 평범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그 롤에 새긴 이유는 뭔가요? 네, 그라비아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회로를 인쇄하려면 그라비아 롤에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서 전자잉크가 미세 패턴 영역에만 들어가도록 한 후에 패턴에 들어있는 전자잉크를 롤트롤 연속으로 필름이 이동하면서 전이되도록 하는데요. 이때 전이되는 전자잉크의 양을 조절하는데 패턴의 미세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전이된 전자잉크의 양에 따라 전자회로를 인쇄로 제조한 후에 회로를 통해 전달되는 전자의 수가 전이된 잉크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인쇄한 전자제품의 성능이 구현될 수도 있고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패턴의 디자인과 인쇄한 전자회로의 특성에는 아주 중요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 패턴의 디자인과 미세 규격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동일한 성능을 지닌 전자제품을 인쇄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롤투롤 인쇄 전자 기술이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유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상하기로 인쇄 전자 기술을 통해 분당 60m의 속도로 TV나 스마트폰을 연속 롤투롤 인쇄 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고 가격이 싸겠습니까? 그래서 인쇄전자 분야가 유망하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을 기존의 증착과 애칭에 의해 제조하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인쇄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유망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면은 수없이 많은 센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주변 환경과 농작물, 음식, 모든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무선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1, 2년 동안 사용하다 폐기해도 되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제조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간단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초저가로 생산 가능한 기술은 현재 롤투롤 인쇄 전자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생명물리학과 소속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연 컴퓨터 개발 연구센터를 이끄는 것이 좀 독특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생물물리학과로 옮기기 전에 타 대학의 인쇄전자공학과를 설립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생물물리학과로 옮긴 주된 이유는 롤투롤 인쇄전자가 빠른 시일에 실제로 유연하고 간단하게 컴퓨터를 인쇄하듯이 필름에 인쇄해서 사용한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렴하고 유연한 단순 컴퓨터가 가장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은 아마도 정밀의료 또는 개인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각종 진단기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의료를 구현하려면 각종 질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술을 유연 컴퓨터 개발에 적용하여 컴퓨터를 개발 시점부터 유연 컴퓨터를 특정 질병의 진단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인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롤투롤 인쇄전자의 최대 장점은 목적과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컴퓨터를 디자인하고 인쇄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며 여기에 가장 적합한 ICT 제품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에 적합한 롤투롤 인쇄 유형 컴퓨터라고 생각해서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과 융합 연구를 하고자 생명물리학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0년대 지금의 컴퓨터를 가능하게 한 프로세서를 제조한 인텔의 창립자는 고든 무어라고 화학자였습니다. 1970년대에 바라본 우리에게 필요한 컴퓨터는 화학자가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면은 2020년대에서 미래를 바라본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 컴퓨터는 바이오와 IoT가 융합된 그러한 컴퓨터를 생명물리학자가 기초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학문의 그 융합의 중요성 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롤투롤 유연 컴퓨터 개발 연구센터는 국가지원 선도 연구센터입니다. 지금 이 롤투롤 센터가 어떤 곳이고 연구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롤투롤 유연 컴퓨터 개발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선도 연구센터들 중 공학 분야 연구센터입니다. 저희는 2020년에 개소하였고 향후 7년간 유연 컴퓨터를 롤투롤 인쇄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논리회로 방식이 아니고 뇌신경의
시냅스를 모방한 회로를 개발하여 바이오 진단기기 및 IoT 분야에 특화된 무선 통신이 가능한 신호 처리를 간단하고 단순하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용하는 실리콘 기반 컴퓨터를 사람의 뇌에 비교한다면 저희가 롤트롤로 제조하는 인쇄 유형 컴퓨터는 벌의 뇌 수준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센터의 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전에 저희 센터의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롤트롤 인쇄 파운드리 사업을 구현하여 아직 전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큰 바이오 IoT 융합된 그러한 칩을 롤트롤 프린팅 파운드리를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바이오 핵심 분야까지 인쇄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교수님의 앞으로 연구 계획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연구는 바이오 시스템과 인터페이싱이 가능한 바이오 IoT 전용 컴퓨터를 롤트롤 인쇄를 통해 제조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실리콘 칩은 단단한 고체 소자에 의해 신호 전달 시스템이 0과 1의 1비트 신호에 기반하여 모든 컴퓨팅이 진행되는데요. 우리의 신호 전달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화학적인 방법 그리고 정기적 방법에 의해 유연하고 유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신호가 전달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실리콘 컴퓨팅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뇌신경의 특성을 모방하여 낮은 수준의 집적도를 지닌 논리 회로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무선이나 빛으로 수확한 적은 전원으로도 간단하게 질병을 감지하고 감지한 정보를 저장하고 무선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유연 컴퓨터를 롤트롤 인쇄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우리는 벌의 뇌를 모방한 바이오 모사 회로, 그다음에 전자 잉크 제조, 그리고 정밀 인쇄를 위한 최적의 제어 공정을 개발하는데 저의 모든 연구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 자, 과거에 활자의 개발로 책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롤트롤 인쇄 전자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새로운 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듭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생명물리학과 조규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우주 발사체용 추진체 탱크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레이저를 금속 분말에 쪼여 빠르게 굳히는 방식으로 복잡한 구조의 발사체용 탱크 시제품을 간편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시제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성능평가에도 합격했다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 부품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북극해 수중 소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17년 8월 북극 동시베리아해에 수중 음향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1년 동안 바닷소리를 기록한 결과 여름철 북극해 수중 소음이 연평균보다 16데시벨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바람과 풍랑 등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이동과학교실을 개최합니다. 2012년부터 8년 동안 진행해온 이동과학교실은 올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온라인 멘토링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재단은 희망하는 중학교에 제작된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무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와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콘텐츠와 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하고 디지털 아바타 제작 관련 공동 프로젝트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특별 점검은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위는 태풍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원자로를 정지하거나 송전 설비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된 가운데 7월 방역수칙 완화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숙박시설과 모임 장소에 예약이 꽉 찼다고 하는데요.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크지만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